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락교 류티입니다. 오늘이 김변의 반가워 법률사무소 이 책과 같이 하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3장과 4장을 같이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1장에서는 법적 안정성이랑 그 다음 법의 기초에 대해서 조금 배웠었다면요. 2장에서는 민사소송, 그 다음에 형사소송, 그 다음에 헌법재판과 관련된 소송 절차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가 있었죠. 재판이라고 하면 전부 다 똑같이 뭐 변호사 나오고 검사 나오고 판사가 나와서 재판 판결을 하고 이런 줄 알았는데 민사, 형사, 헌법재판이 각각 달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짚어두셨으면 좋겠고, 민사 같은 경우에는 소장 접수를 하고 그 다음 답변서가 나오고 재판이 이루어진 다음에 판결이 나죠. 그리고 그 뒤에 3심제에 대해서 배워보셨고요.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수사를 하고 그 다음에 검사가 재판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관에는 경찰과 검사와 특별검사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판결이 난 이후에 또 3심제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죠. 거기에서 좀 잘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형집행과 그 다음에 집행유예, 선고유예 이런 부분 좀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 언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헌법재판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5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중요한 것은 2가지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위헌법률 심판이었고요. 두 번째는 헌법 소원 심판이었어요. 헌법 소원 심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2가지에 대해서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위헌법률 심판을 할 때에는 조건이 2가지가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헌법 소원 심판은 기본권과 관련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대법원의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어떤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 봐두시면 좋겠죠. 그러면 왜 3장과 4장을 같이 보려고 하냐면요. 3장과 4장은 제가 책 처음에 읽었을 때 안내했다시피 둘 다 판결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둘 다 약간 그동안 논쟁이 되어 왔던 그런 판결, 재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판결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3장은 법이 왜 이래요 부분은 판결들의 대표적인 화제가 되었던 사건을 중심으로 한다라고 했었는데, 조금 민사, 그 다음에 뭐 형사, 그 다음에 행정작용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신 것 같고요. 4장은 좀 더 어떤 우리가 가치적인 면에서 생각해 봐야 될 존엄사라든가 아니면 양심적 병영 거부와 같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조금 다뤄져 있어요. 그래서 문제도 그런 부분을 좀 초점을 맞춰서 냈어요. 3장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왜 이런 판결을 했는지와 관련된 부분을 좀 중심으로 퀴즈를 냈고요. 그 다음에 4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관심이 있는 판결을 찾아보는 부분으로 퀴즈를 출제했습니다. 제가 지금 눈앞에 노트북에다가 그 퀴즈 냈던 부분을 띄워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퀴즈도 같이 보면서 이 부분에는 어떤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읽어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장 먼저 보도록 하죠. 3장 법을 마주하기 전에 148페이지를 보시면요. 마지막 문단 볼게요. 이번 장에는 화제가 되었던 사건을 중심으로 첫 번째, 법원이 왜 그런 판결을 했는지, 그다음 두 번째, 그 판결들의 아쉬운 점은 없는지를 살펴보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총 4개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처음에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아쉬움에 대한 언급이 그렇게 잘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세 번째와 네 번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쉬운 부분이 좀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볼게요. 낙지살인 사건. 저는 이 사건을 옛날에 봤었어요. 선생님이 그것이 알고 싶다 매니아인데요. 여러분들은 토요일 밤 11시에 어떤 프로그램을 보시나요? 보시면 안 되죠. 주무셔야죠. 그런데 뭐 보신다면은 그것이 알고 싶다 가끔 보시면은 되게 신기한 사건들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 낙지살인 사건 그때 봤었어요. 근데 그때 저도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이 들긴 했었는데요. 낙지살인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은 사랑하는 연인 사이였던 2명이 같이 술을 먹다가 좀 더 마시자라고 해서 산낙지를 사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술을 먹었는데 갑자기 여성분이 호흡곤란을 겪게 됩니다. 남성분이 보기에는 목에 낙지가 걸린 것 같다라고 해서 뭐 입안에 손을 넣어서 낙지 잔해를 끄집어냈대요. 그래도 호흡곤란이 있어서 모텔 직원에게 119를 불러달라고 전화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약간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한데, 본인이 전화하면 되는데 왜 모텔 직원한테 전화를 했느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생각해볼 만한 부분이 이 책에도 나와 있어요. 만약에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너무 당황하다 보면 자기 핸드폰을 찾지 못한다. 그럼 도움을 요청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였냐? 라고 하면 모텔 직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텔 직원한테 도움 요청을 한 게 뭐가 문제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니 그렇게 급박하면 본인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야지 이렇게 얘기가 된다는 거죠. 결국 이제 누가 이겼느냐? 누가 이겼느냐라기보다는 뭐 무죄 선고가 됐느냐 안 됐느냐라는 것일 텐데, 153페이지를 보시면은 판결은 크게 2가지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사실관계 파악이고요. 두 번째 단계는 법리 적용입니다. 그래서 사실관계 파악에서 만약에 이 사람이 사실을 말하고 있다, 즉 살아남은 남자분이 사실을 말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무죄 선고가 되면 끝이에요. 근데 만약에 무죄가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법리 적용은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은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어떤 법률을 적용할지, 첫 번째는 어떤 법률을 적용하는가, 두 번째는 법률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 이제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떤 판결이 일어났느냐, 1심에서는 유죄로 봤어요. 1심에서는 유죄로 봤는데 2심 법원의 판결이 이 남자분이 범인이 아닐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의심을 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사 재판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법원이 있대요. 뭐냐면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고 하는 160페이지에 나와 있는 법원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합리적인 의심, 저 사람이 무죄일 수도 있겠는데? 라고 하는 조그만 의심이라도 있으면은 피고인, 범인에게, 범인이라기 하는 좀 그렇고요. 범인이라고 하게 되면 재판상으로 이미 유죄 판결이 난 거니까 뭐 피의자, 피고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해줘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심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이 되어서 무죄 판결이 난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은 어떤 근거가 있었냐면 첫째, 163페이지부터 있습니다. 김수상 씨가 청 같은 걸로 조다현 씨의 코와 입을 막아서 죽였다라고 검사가 주장을 했는데 대체로 이렇게 되면 입 주변에 상처가 남는데요. 그런데 부검 결과 이 입 주변에 상처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조다현 씨가 스스로 원해서 보험에 가입했고 보험금 수령인이 김수상 씨로 정한 사람도 조다현 씨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거액의 보험금을 받긴 하지만 그렇다라고 그 남자분이 범인이라는 직접적 증거는 아니라는 거죠. 최근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해서 최근에 그 아래 또 나왔었는데 여러분들 볼 수 있으면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이 여자분이랑 남자분이 재혼을 했어요. 그런데 여자분이 탄 차가 내리막길에서 달려서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남자분이 왜 같이 안 타고 있었느냐? 차를 뒤로 빼서 집에 가려고 하다가 어디를 박으셨어요. 그래서 그 차 뒷부분, 후방 부분을 살펴보겠다고 내린 사이에 내리막길에 중립기로로 돼 있던 차가 미끄러져서 바다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분만 살고 여자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여자분이 거액의 보험에 가입이 돼 있고 그 재혼한 얼마 전에 재혼했던 새 남편이 모든 보험금의 수령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있었고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쑥떡 살인 사건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이 쑥떡 먹고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쑥떡 먹었다고 추정되는 분이 먹고 돌아가셨다고 추정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버젓이 가족이 다 살아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다른 분의 양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보험금을 다 누가 수령을 하냐면 자기 친구가 수령을 하는데 그 친구가 누구냐면은 그 양어머니 있죠. 양어머니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건이 좀 애매해지죠. 그래서 그런 것들, 보험금과 관련된 약간 살인 사건으로 의심되는 사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살펴보면은 어쨌든 그분들이 다 아직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는 하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형사 재판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의심이 될 경우엔 피고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결이 나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 김수상 씨는 조다현 씨와 술을 마시기 전에 자신의 형에게 술을 같이 마시자고 제안을 했대요. 하지만 형이 거절하는 바람에 만남이 성사되지 못했답니다. 만약 김수상 씨가 조다현 씨를 살해할 생각이 있었다면 다른 사람을 부르려고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김수상을 의심만 할 것은 아니다. 뭔가 합리적으로 저 사람이 무죄라고 판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하게 됩니다. 3심 대법원에서도 2심 법원의 판단이 맞다는 판결을 내려서 김수상 씨가 무죄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판결을 내린 이유는 김수상 씨가 무조건 무죄, 그러니까 확실히 무죄, 완벽히 무죄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무죄가 아니라고 생각할 만한 부분이 있으면 형사재판에서는 무죄로 판단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러한 판단이 자칫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피해를 입는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당사자가 된다라고 해보면은 이런 법리적 판단이 다소 합리적이다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사재판에서 의심이 될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결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꼭 기억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168페이지부터 진행이 된 부분은 120억 원을 기부받았지만 연세대가 돈을 쓰지 못한 까닭은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왜 돈을 쓰지 못했을까? 최종적으로는 기부를 받지 못했어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상속 부분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법과사회라고 하는 과목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약간 다른 과목을 배우고 있으시겠죠? 그런데 그 과목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상속 부분이에요. 그래서 상속 부분이 제일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속의 순위 부분이고요.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있고 여기에서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면 배우자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유언이 있다라고 하면 유언 상속이 되지만요. 유언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게 법정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법정 상속에 의한 유류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유류분을 책정을 할 때 법정 상속 순위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법과사회 배울 때 맨날 상속과 관련해서 어떤 걸 계산을 했었냐면은 비행기 사건이 일어났다 그랬는데 사위만 살아남은 거예요. 왜냐면 사위가 같이 비행기를 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 누가 먼저 죽어야 이 사위가 장인어른의 돈을 상속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비행기에는 아내도 타고 있었고 깐난쟁이인 아들도 타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막 실려 있습니다. 누구 먼저 죽었어야 됐나 이런 순서를 따지는데 굉장히 비인간적이죠. 굉장히 비인간적이긴 한데 이게 죽음의 순서가 상속이랑 굉장히 연관이 커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배우자는 1.5배 가산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배우자는 직계 비속이 먼저죠. 그래서 1순위는 직계 비속이에요. 직계 비속이라는 것은 자녀 손자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고요. 직계 존속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직계 비속이 없을 경우에는 직계 존속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배우자는 직계 비속, 직계 존속이랑 같이 상속을 받아요. 그런데 1.5배 가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직계 비속이 있을 경우에는 직계 비속이 1대 1대 1 이런 식으로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직계 비속과
배우자는 따로 직계 비속의 1.5배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직계 비속이 없다? 그럼 직계 존속들이 1대 1대 1 이런 식으로 받게 되는데 결국 그때 배우자는 또 1.5배 가산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직계 비속과 직계 존속이 다 없을 때에는 3순위인 상속인의 사망자와 형제자매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반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배우자가 다 받아요. 그래서 배우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애매해져요. 배우자가 끼게 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자는 1.5배 가산한다. 그리고 비속과 존속과 같이 상속을 받는다. 라고 하는 부분 생각을 하시면은 177페이지 나와 있는 이 계산표와 같은 것도 만들어서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을 이제 퀴즈로 출제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꼭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언을 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런데 자필 증서가 지금 여기에서는 또 좀 자세히 나와 있는데 178페이지 자필 증서를 통한 유언인데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방식을 사용하려면 원칙을 꼭 지켜야 되는 게 3가지가 있어요. 이 3가지 모두 지켜져야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 3가지 중에 단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으면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세대가 이 기부금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뭐 때문이다? 도장이 없었던 거죠. 3가지 조건 중에. 도장 뭐 안 찍은 거가 큰 문제가 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규칙이나 법의 중요성이에요. 사소한 부분도 괜찮다라고 넘어가면 그거보다 조금 덜 사소한 거, 그러니까 조금 더 문제가 되는 부분, 조금 더 문제가 되는 부분, 이런 식으로 자꾸 확대가 돼요. 그거 봐줬는데 요거 괜찮지 않아? 그거 봐줬는데 요거 괜찮지 않아? 하면서 계속해서 봐줘야 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에 법은 있는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게 가장 적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세대가 120억을 기부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결론이 되는 거죠. 자, 184페이지부터 실려있는 게 여러분들이 가장 공부할 만한 부분인데요. 술 마시고 저지른 범죄에 대해 관대한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재미가 있어서 잘 읽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심신상실자와 심실미약자에 대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해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두순 사건에서는 만취, 술에 의한 심신미약이 인정이 되어서 감형이 됐죠. 그래서 12년형밖에 선고가 안 되었는데 197페이지 보시면은 그럼에도 남는 아쉬움들 해가지고 이제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필자의 의견인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일어났던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을 계기로 술을 마시고 뭔가 심신미약을 주장하거나 아니면은 뭐 정신 이상에 의한 심신미약을 주장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이 조금 더 앞서서 논의가 되었다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하는 필자의 의견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꼭 꼼꼼하게 읽어보셨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202페이지 민중을 개돼지라고 한 공무원이 잘리지 않은 사건이 있었죠. 나양욱 전 교육부 차관님이신데요.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징계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6가지가 있는데요. 210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이죠. 그래서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해고 조치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더 심한 것이 파면이고요. 좀 덜 심한 게 해임이에요. 그러면 나양욱 씨는 최종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었느냐? 강등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약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비례성의 원칙에 따르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합리성을 따져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판례를 더 제시를 하면서 필자분이 아쉬운 점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같이 읽어두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제시하라 라고 하는 퀴즈가 이번엔 상당히 많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퀴즈를 잘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장에서는요. 존엄사와 관련된 부분, 김할머니의 인공호흡기를 뗀 존엄사와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김영란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학교 선생님과 관련된 그런 뇌물수수법과 관련된 부분,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부분도 실려있고요. 그 다음에 실려있는 게 양심적 병역 거부 부분. 그런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너네는 양심이 있어서 병역을 거부하고 난 양심 없어서 군대 가냐? 이게 아니라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과 관련된 부분이고 도덕은 주관적인 부분이에요. 상대적인 부분일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남학생이라고 한다면 양심이 없어서 군대 가는 게 아니라 본인은 군대 가는 게 양심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 군대 안 가는 게 양심일 수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왜 대형마트는 일요일에 문을 닫을까 해서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텐데요. 이런 최근의 판례들, 최근의 재판 내용들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퀴즈를 푸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의 진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어떤 판결을 조사해보고 여러분들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그런 과제물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판례문을 검색해보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찾아보시면요. 서울중앙지법에 저는 접속을 해서 판례문을 찾아봤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판례문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을 위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지 제가 찾아보라고 퀴즈에 이미 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나 아니면은 우리 학교와 가장 가까운 곳은 서울 북부지방법원이에요. 그래서 서울 북부지방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우리가 좀 찾아보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교육 방식이라든가 교육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는지 좀 조사를 해보고 정리할 수 있는 퀴즈도 출제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퀴즈는 좀 내용이 많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제시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주 일요일까지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 읽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조별로 해야 되는 활동에 대한 안내 영상을 제가 올려둘 예정입니다. 그 영상은 다 각자 보신 다음에 다음 주에 1회 이상의 회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회의를 하실 때 만약에 학교에 모여서 회의를 하신다고 하면은 선생님이 간식을 일부 제공할 예정이니까요. 각 조의 조장들은 만약에 학교에 모여서 회의를 할 것이다 라고 하면 사전에 선생님에게 전날 정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책 열심히 읽으시고 이번 강연 그리고 이 책이 여러분들의 사고를 확장하는데 그리고 법적인 상식을 쌓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우락교 류티의 독서 특강이었습니다.